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던 뉴스 앵커 서민우. 그의 목소리는 진실의 상징이었다. 매일 밤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 그의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인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은 한순간의 선택으로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 확인되지 않은 단독 보도 하나가 모든 것을 앗아갔다. 한 중소기업 대표의 극단적 선택이 따랐고 민우는 사회적 질타 속에서 방송계에서 사라졌다. 그 후 돌발성 난청으로 청각을 완전히 잃은 그는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간다. 10년이 흘렀다. 그의 고요한 집에 한 소년이 들어온다. 말을 거의 하지 않는 이 아이가 유일하게 보내는 신호는 손바닥을 두드리는 리듬뿐이다. 처음 민우는 그 리듬을 거부했다. 하지만 점차 마음이 담겨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런데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난다. 이 소녀는 민우의 오보로 아버지를 잃은 아이였던 것이다. 복수를 위해 의도적으로 이 집에 들어온 것.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집에서의 일상이 이렇게 조용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아니, 조용한 게 아니지. 나한테는 애초에 소리라는 게 없는 거니까요. 10년 전 돌발성 난청이 찾아온 후로 나는 이 세상과 단절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한때 뉴스를 읽던 이 목소리도 사람들에게 신뢰받던 이 입도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됐죠. 방송국의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원고를 읽던 그 시간들은 마치 다른 누군가의 인생 같아요. 서민우라는 이름이 그 시절의 영광을 담고 있다면 지금의 나는 그 영광의 잔해일 뿐입니다. 낮에는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오지만 나는 그것도 제대로 느끼지 못해요. 사람들은 밝다고 느끼겠지만 나한테 빛은 그저 침묵과 함께하는 존재일 뿐이니까요. 매일 같은 시간 나는 꺼진 라디오 앞에 앉곤 해요. 예전에 내가 목소리를 냈던 시간대죠. 9시에서 10시 사이. 그 황금 시간대에 나는 이제 침묵 속에 앉아 있어요. 텔레비전도 켜지 않아요. 보아봤자 입모양으로 감정을 읽는 것뿐이니까요. 그것도 피곤했어요. 타인의 감정을 입모양으로 읽는 일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사람을 피했어요. 필요한 것들은 배송 서비스로 받았고 문자 메시지와 메모장으로만 세상과 소통했어요. 목소리를 잃은 사람이 흉터처럼 안고 살아가야 할 삶이었죠. 1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혼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구청 직원과 함께 낯선 소년이 집에 들어왔어요. 내 초인종이 울렸지만 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감각의 진동이 내 손가락 끝에 전해졌고 나는 현관문을 열었죠. 직원은 뭔가를 입으로 중얼거렸어요. 내가 그의 입모양을 읽으려고 했지만 그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그는 메모장에 글을 적어 보여줬어요. 임시보호조치입니다. 이 아이가 며칠간 머물 예정입니다. 13살 정도로 보이는 소년이었어요. 마른 팔, 희미한 눈빛. 아이는 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고개를 숙이지도 않는 이상한 눈빛이었죠. 마치 내가 누군가의 죽음의 원인인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그 아이의 신원을 알 리가 없었으니까요. 직원은 다시 메모장을 들었어요. 더 많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나는 천천히 그것을 읽었죠. 아이의 이름은 준서. 학교에는 가긴 가는데 말을 거의 하지 않는다.
보호시설을 여러 곳 전전했다.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으나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어요. 나는 손짓으로 의사를 전달했어요. 아이를 침실로 안내하고 메모장에 규칙을 적어 보여줬죠. 나는 문자로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밤 10시 이전에 자기, 아침 7시에 일어나기, 학교에는 매일 가기, 이 집에서 뭔가를 부수거나 어지르지 않게. 물론 내가 말 같은 건 안 들으니까 동의하든 안 하든 상관없다. 하지만 이 규칙을 지키는 것이 우리 둘 다에게 편할 거야. 준서는 메모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움직임은 굼뜬 인사처럼 보였어요. 마치 오랫동안 사람과 상호작용하지 않아서 고개를 까닥인 듯이요.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새로운 사람이 이 집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자꾸만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10년 동안 혼자 지내며 만든 침묵의 질서가 깨질 것 같았거든요. 내 손가락이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어요. 그리고 다시 펼쳤어요. 이 습관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난청이 찾아온 이후로 자주 반복했던 제스처인 것 같아요. 마치 내 손이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걸 확인하려는 듯이요. 이 불안감은 밤새도록 사라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 불안감이 나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직 알 수 없었거든요. 그건 나중에 알게 될 일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준서는 학교에 가고 집에 돌아오고를 반복했어요. 거의 말을 하지 않는 아이였어요. 아침에 나간다고 메모를 남기고 집에 와서 숙제를 하고 저녁을 먹고 자신의 방에 들어가는 시기였죠. 나도 그런 준서를 이해할 여유가 없었어요. 내 자신의 망가진 삶을 겨우 유지하고 있을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아이의 침묵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어요. 일반적인 아이들의 침묵이 아닌 뭔가 깊은 상처를 담고 있는 침묵 말이에요. 나는 그것을 알아차렸지만 건드릴 용기가 없었어요. 내 자신도 너무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준서가 나 옆에 앉았어요. 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아이는 조용히 내 옆에 앉더니 내 손을 살짝 잡았어요. 그리고 일정한 리듬으로 내 손바닥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톡톡톡, 톡톡톡, 톡톡톡. 규칙적인 리듬이었어요. 마치 누군가의 심장 박동처럼요. 처음엔 이상했어요. 뭐 하는 짓인가 라고 생각했죠. 나는 손을 뿌려내며 준서에게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손짓으로 물어보려고 했죠. 뭐 하는 거야? 하지만 그 리듬이 이상하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계속 반복되는 그 신호가 나의 귀가 아닌 다른 곳에서 내 가슴에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나는 손가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손가락에 남겨진 리듬의 감각을 기억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톡톡톡, 톡톡톡. 이게 뭔가 말하려는 건데 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날 준서가 내 손을 다시 잡았어요. 그리고 또 같은 리듬으로 두드렸죠. 이번엔 조금 더 강했어요. 마치 나에게 뭔가를 전달하려고 하는 듯이요. 그 후로 준서는 계속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리듬으로 내 손바닥을 두드렸어요. 처음 며칠은 나도 그것을 무시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점차 그 리듬에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죠.
마치 내 몸이 그 신호를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요. 한 주일쯤 지났을 때 준서가 노트에 뭔가를 적어 보여줬어요. 내가 그것을 읽었을 때 내 심장이 철렁했어요. 아저씨 귀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나는 그 문장을 찢어버렸어요. 손가락이 벌벌 떨렸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내 청각이? 그건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했죠. 내 귀는 의료진도 포기한 상태였어요. 완전히 망가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문장의 의미는 내 마음에 남았어요. 준서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어요. 마치 내 청각이 아직 구원받을 여지가 있다는 듯이요. 그건 거짓일 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진실이 될 리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준서의 리듬을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가 내 손을 잡을 시간이 되면 나는 자신도 모르게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마치 그 리듬이 나의 유일한 생명줄인 것처럼요. 준서는 매일 밤 일정한 시간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내 손을 잡았어요. 처음엔 매일 같은 리듬이었어요.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인 신호였죠. 하지만 점차 그 리듬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날은 리듬이 빨라졌어요. 마치 누군가가 불안해하는 것처럼요. 어떤 날은 느려졌어요. 슬픔이 묻어나는 리듬이었죠. 어떤 날은 강했어요. 분노가 느껴지는 리듬이었어요. 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신호가 아니라는 걸요. 이건 감정이었어요. 준서는 리듬으로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손바닥을 통해서 자신의 심정을 전하고 있었던 거죠. 나는 처음으로 웃음을 지었어요. 10년 만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메모장을 들었어요. 오래된 메모장에 리듬을 기록하기 시작했죠. 톡톡톡톡톡. 톡톡톡톡톡. 내가 감지할 수 있는 리듬들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옆에 작은 글씨로 감정을 적었어요. 불안, 슬픔, 기쁨, 화남. 준서가 그 메모장을 본 후 아이의 눈빛이 살짝 부드러워졌던 것 같아요. 마치 처음으로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낀 것처럼요. 하지만 이 기적 같은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내가 우연히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켰어요. 다시 보기 기능으로 예전 뉴스를 찾아본 거였어요. 내가 과거에 진행했던 뉴스 클립이 나왔죠. 화면 속 나의 모습은 확신에 찬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입모양으로 뭔가를 단정지어 말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준서가 화면을 보자 극도로 동요했어요. 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가락이 부르르 떨렸죠. 그리고 아이는 메모장을 집어던지고 자신의 방으로 도망쳤어요. 방문을 닫는 소리가 울렸어요. 진동으로 나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내 심장이 철렁했어요. 뭔가 중대한 일이 있었다는 직감이 들었죠. 나는 서둘러 준서의 보호 기록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어요. 그 기록들 속에서 나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과거 내가 보도했던 한 사건의 이름이 눈에 띄었어요. 그 사건은 한 중소기업 대표의 비리 혐의에 관한 것이었어요. 나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그 대표를 지목했었죠. 그리고 그 남자는 자살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준서의 보호 기록에 그 기업인의 이름이 있었어요. 준서의 아버지였어요. 내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철렁하며 내려앉았어요. 10년 동안 피하고만 있던 진실이 내 앞에 나타난 거예요.
아이는 나를 찾아온 거였어요. 그것도 의도적으로요. 그날 밤 나는 메모장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나는 글을 적어야 했어요. 준서에게 물어봐야 했어요. 너의 아버지, 혹시. 나는 그 메모를 준서의 방 앞에 놔두고 물러났어요. 다음 날 준서가 다시 메모장을 들고 나왔어요. 하지만 그 표정은 달라져 있었어요. 차가웠어요. 그리고 노트에는 빽빽한 글씨가 가득했어요. 네. 우리 아빠가 아저씨 때문에 죽었어요. 아저씨가 확인도 안 하고 거짓 뉴스를 해서 우리 아빠는 그걸 못 견디고 죽었어요. 나는 고아가 됐어요. 모두 아저씨 때문에. 그 글씨들을 읽으면서 내 세계가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내 손이 떨렸어요. 메모장이 떨어질 뻔했어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10년이 지났어도 죽일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한마디 한 문장 한 번의 보도가요. 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준서의 분노를 받아내는 것뿐이었죠. 그런데 준서는 뭔가를 더 적었어요. 나는 일부러 이 집에 왔어요. 아저씨를 봐야 했어요. 그리고 아저씨가 무너지는 걸 봐야 했어요. 보호시설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여기에 오게 해달라고 했어요. 내 손이 더 심하게 떨렸어요. 이 아이가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기 위해서요. 내가 무너지는 걸 보기 위해서요. 준서의 침묵은 상처였고 이 동거는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복수였던 거죠. 그 후로 준서는 더 이상 내 손을 두드리지 않았어요. 리듬이 멈춘 거였죠. 집 안에는 더욱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이건 예전의 침묵과는 달랐어요. 이건 분노의 침묵이었어요. 증오의 침묵이었죠. 나는 메모장을 들려고 해도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뭔가를 설명하려고 해도 말이 없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그 침묵을 견디는 것뿐이었죠. 준서는 여전히 학교에 다녔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전의 조용함이 아닌 완전한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아이는 나를 보지 않았어요. 말할 때도 등을 돌렸어요. 나는 그 거절을 견디며 스스로를 직면하기로 결심했어요. 한 번은 나는 메모장에 길게 적었어요. 내 이름은 서민우야. 10년 전 나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뉴스를 보도했어. 그 보도로 인해 한 사람이 죽었어. 내 아버지가. 내가 그 사람을 죽인 거야.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그 아이한테도 그 아이의 아버지한테도. 그리고 당신한테도. 준서는 그 메모를 읽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밤 나는 카메라도 없는 상태에서 음성 녹음을 시작했어요. 방송국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조명도 없는 상태에서요. 아무도 듣지 않을 고백이었죠. 내 이름은 서민우야. 한때 나는 뉴스 앵커였어. 사람들은 나를 신뢰했어. 내 목소리를 신뢰했어. 하지만 나는 그 신뢰를 짓밟았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자신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자체가 기이했거든요. 10년 전 나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보도했어. 한 사람을 죽이려고 의도하진 않았지만 결과는 같았어. 그 사람은 죽었어. 한 아이의 아버지가 죽었어. 나는 계속 말했어요. 나는 침묵했어. 난청을 핑계로 세상과 단절된다는 이유로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어.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 침묵한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죄는 계속 남아있다는 걸. 내 목소리는 작았어요. 하지만 진정성이 있었어요. 미안해. 너무 늦지만 미안해. 정말로. 그날 밤 내 가슴이 울렸어요. 귀가 아니라 가슴이요. 마치 누군가 내 가슴 한가운데를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문 밖에서 준서가 그 소리를 리듬으로 듣고 있다는 걸 나는 알았어요. 다음 날 준서는 나에게 접근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침묵이 조금 달라졌어요. 차갑기보다는 마치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 침묵이었죠. 며칠이 지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과거 나의 이름을 이용하려는 제작진들이 접근해 왔어요. 나는 손짓으로 설명했고 종이에 글씨로 전했어요. 그들은 나를 다시 공개적으로 나서게 하려고 했어요. 내가 다시 방송국으로 돌아오고 그 과정에서 준서를 자극해 또 다른 폭로를 만들려고 했죠. 그러면 그들은 큰 스캔들을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나는 그 제안을 거절했어요. 손으로 밀어내듯이요. 그리고 메모장에 큼지막하게 적었어요. 내가 할 것은 세상에 나서는 게 아니다. 이 아이를 보호하는 거다. 그 문장을 읽은 준서의 눈빛이 변했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방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내 손을 잡았어요. 리듬은 없었어요. 그냥 손을 잡은 거였어요. 하지만 내게는 그것이 모든 말씀과도 같았어요. 날이 지나면서 준서는 천천히 변해갔어요. 여전히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리듬이 다시 돌아왔어요. 이전의 분노의 리듬이 아닌 다른 감정의 리듬으로요. 톡톡톡톡톡, 톡톡톡, 톡톡톡. 리듬이 부드러워졌어요. 마치 누군가가 다시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어요. 나는 다시 메모장에 그 리듬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옆에 감정을 적었죠. 이번엔 슬픔 그리고 조금의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준서가 입을 열었어요. 아주 작은 목소리였어요. 미워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듣지 못했어요. 청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입술의 움직임을 봤어요. 미워. 했어. 요. 그리고 눈물이 흐르는 모습을 봤어요. 나는 준서에 마주 앉았어요. 말없이요. 우리는 오랜 시간을 그렇게 보냈어요. 입술의 움직임도 손의 움직임도 눈물도 모두 말이 되어 주었어요. 용서는 완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오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날들이 흘렀어요.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준서는 가끔 내 손에 리듬을 남겼어요. 여전히 그 리듬은 나에게 모든 것을 말해줬어요. 한 번은 준서가 학교에서 돌아온 후 내게 뭔가를 보여줬어요. 학교 신문에 실린 자신의 글이었어요. 제목은 아버지를 기억하며였어요. 그것은 증오의 말이 아니라 추모의 글이었어요. 글에는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겨 있었어요. 함께한 시간들, 함께 웃었던 순간들, 그리고 그것을 빼앗아간 슬픔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원망보다는 그리움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나는 그 글을 읽고 눈물을 흘렸어요. 청각을 잃었어도 눈물은 흘릴 수 있었거든요. 그 후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초가 생긴 거죠.
마지막으로 나는 오래 꺼두었던 라디오를 켜기로 결정했어요. 그건 상징이었어요. 다시 세상과 연결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죠. 물론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요. 라디오에서 나오는 건 내게 의미 있는 음성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준서는 내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내 손바닥에 마지막 리듬을 남겼어요. 톡톡톡톡톡톡. 톡톡톡. 그 리듬은 마치 희망이었어요. 과거의 죄와 현재의 상처가 만나서도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 말이에요. 나는 미소 지었어요.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내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소리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리듬으로 대화했어요. 그것이 가장 진실한 언어였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준서가 하나 더 적어 보여줬던 메모가 있었어요. 아주 작은 글씨로요. 아저씨는 저를 집에 받아줬어요. 감사합니다. 나는 그 메모를 여러 번 읽었어요. 손가락으로 글씨를 따라가며 몇 번을 읽었어요. 감사한다고? 내가 감사해야 할 사람인데요. 하지만 아이는 진정했어요. 이 집에서 이 침묵과 리듬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구원했던 거예요.